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삶은 지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어려운 가운데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는데, 이 자리에 모인 모두 위에 성부,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음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은 지속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것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 학교는 한 35명 정도의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행동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유형론이라는 그 학문이 있습니다. 심리유형론. 그러니까 심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피면 인간의 행동에는 어떤 패턴, 행동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관되어 보이는 어떤 양식이 있다. 그럼 우리 예전에 혈액형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A형은 어떻다, B형은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일관된 패턴과 양식이 있다라는 이론이 바로 심리유형론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언제적 얘기냐면 1921년에 칼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심리학적 유형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융은 각계에 있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그 인식에도 방법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도 어떤 특정한 양식이 있다, 모습이 있다, 사람마다 다른 이런 모습이 있다, 근본적인 다름이 있다라는 이런 차이에 대한 연구가 바로 심리학적 유형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이게 유행이 아니었는데 요즘에 다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MBTI에 대한 비판이 요즘에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이거 아마 어디서 방송에서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MBTI입니다. 이사벨 마이어스라는 분이 자기 어머니랑 같이 연구한 이론인데, 융의 아까 이야기한 칼 융의 성격 유형론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의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을 분석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MBTI 아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설명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외향적, 내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내향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사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저랑 비교해서 외향적인 이건태 목사님 같은 대표적인 내향적. 사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찔러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능에 따라서는 현실적인 사람이 있고요, 직관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판단에 따라서는 사고형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감정형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형이 아니라 사고형입니다. 저는 이 MBTI 해보면 하나도 빼지 않고 사고형을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으면 사고형 골라냈어요. 생활 양식에 따라서는 판단형이 있고 인식형이 있는데, 저는 판단형입니다. 거의 판단형에 가까우고, 인식하는 형태보단 판단하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요, 사람들 16가지로 나누고, 뭐 또 자세하게 더 쪼개기도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1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INTP. 그러니까 I, 내향형이고, 직관형이고, 사고형이고, 인식형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INTP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4% 정도가 얘기합니다. 이건 뭐 사실 퍼센트는 제가 까먹어서요, 정확하진 않아요. 5% 내외입니다. 그리고 ISFJ, 내향형이고, 현실형이고, 감정형이고, 판단형, 이런 사람들.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 스녀님 같은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쉬운 얘기, 여기 쉬운 예를 들었는데 이게 별로 안 쉬울 것 같아서 좀 약간 걱정인데, 겨울왕국의 엘사. 다 아시죠? 겨울왕국 엘사. 모르면 큰일 나는데, 제가 설명을 못 해가지고. ISTJ라고 합니다. 그렇죠. ISTJ. 저 같은 사람. 내향적이고, 현실적이고, 사고형이고, 판단형이고. 교감 선생님이 아마 ISTJ 같은 사람, 교감 선생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교장 선생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교감 선생님은 이런 ISTJ의 성격을 되게 요구하는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세상의 소금형이고요. 청명결백한 논리주의자입니다. 조직에서 핵심 구성원 역할을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결코 시간을 함부로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엘사 겨울왕국 보시면 알겠지만 러브라인이 없습니다. 오로지 1. 동생과 왕국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하는 청렴결백한 모든 힘과 에너지를 거기다 쓰는 엘사의 방식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도 끙끙 앓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엘사, ISTJ 양식입니다. 교감 선생님 이러셔야 돼요.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예요. 교감 선생님 이러셔야 돼요. 근데 그 MBTI라고 얘기하는 게 대전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걸 얘기할 때 대전제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람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나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대전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른 성격을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고 정의되어 있죠. MBTI의 목적은 개인의 성격 유형 차이를 우리가 더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유형을 통해서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유형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변명이나 합리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MBTI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얘기 안 해서 그렇죠. 이거 아직도 여기 지난번에 제가 혈액형 갖고 성격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다 밥 먹으면서 성격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MBTI도 되게 한계가 있어요. 전 사실 MBTI 믿지 않거든요. 제가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해는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믿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MBTI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융이 아까 이야기한 심리학적 성격 유형이라는 책을 쓸 때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거 믿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 속의 책에. 그게 뭔 말이냐면 융이 그렇게 분류를 한 게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성격이 있을 거니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없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책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은 게 있죠. 있는 건 있는데 그게 칼륨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보편타당한 무슨 과학적 원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MBTI 검사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MBTI 해보신 분들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MBTI 설문지 조사한 인터넷에 있어요. 들어가 보면 사람을 몰아붙이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게 사회과학에서는 이항 분석의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얘기하는 걸 무조건 선택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갑다 아닌갑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항 선택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A 아니면 B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어떻게 얘기하면 프레임이죠. 누군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진 않거든요. 어떨 때 보면 이렇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저렇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형을 선호하는지 감정형을 선호하는지 판단형을 선호하는지 인식형을 선호하는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제가 학교에 가서 사람들 만나는 형태와 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형태와 제가 가정을 만날 때 형태가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안 바뀌는 것도 있긴 해요. 제가 T형 이런 거죠. ISTJ라고 얘기하는 TJ는 잘 안 바뀌는데 앞부분은 되게 그러니까 특히 하나 얘기하면 외향형 같은 경우 저는 되게 내향형. 학교에서는 안녕하세요 외에는 말하지 않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는 정말 수업 외에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는데 집에 오면 엄청 수다장이가 되거든요. 수다장의 정도가 아니라 사실 장난꾸러기의 수다장이가 되는데 그거 안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MBTI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강제로 분석하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한 거랑 되게 맞물려서 변화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해요. MBTI라고 얘기하는 게 한번
이게 정해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변화되거든요. 근데 이 변화라고 얘기하는 걸 MBTI가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부정확이라고 얘기하는 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그 검사를 받은 지 5주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바뀐 사람은 50%나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검사 받고 나면 그거 이제 영원 불변한 진리처럼 난 외향형이야, 난 내향형이야 이렇게 끙끙거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격이 무지하게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MBTI가 그 변화를 제대로 측정하거나 보여내지 못한다는 거죠. 앙리 루이 베르그송이라고 얘기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인데 1800년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20세기 초반에 돌아가신 194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프랑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이 제가 읽은 거는 창조적 신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고요. 창조적 신화는 저희 집에 그 서울대 추천 만화로 된 철학책이 있습니다. 창조적 신화라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만화책을 봤고요. 그리고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 종교학하는 사람은 당연히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라 읽었는데요. 이분이 얘기했던 되게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합리주의, 과학주의라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 당시가 18세기 정도가 19세기 정도가 되면 과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이성이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이성 아닌 것들은 어디다가 명함도 못 내밀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은 어디다 말도 못하는 데였어요. 야, 너 그게 과학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질문에 바로 깨갱하게 되는 거고 너 그게 이성적이야? 라고 얘기하면 좀 아는 것 같으면 어디 가서 말도 못 붙이고 이런 때였는데 베르그송이 대단한 철학자로 얘기하는 오늘날이야 뭐 당연히 차이나 이런 걸 얘기하니까 비이성 이런 거 좋아하니까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는 이런 말 못할 때 베르그송이 바로 이 과학주의와 이성주의를 좀 제가 보기엔 거의 박살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르그송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의 특징을 가지고 과학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과학주의 기계론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당시에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발달했냐면 이게 데카르트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다 빼고라서 그 당시에는 개 있잖아요, 강아지. 개는 하나의 자동 기계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창조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조된 모든 것들은 기계적인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앙인인 과학자들도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근데 창조하실 때 기계적인 원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기계적으로 돌아간다. 이걸 사실 대표적으로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 이성적 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개가 자동차 기계 장치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A라는 버튼을 누르면 반드시 C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그때 그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몇 가지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만 이해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다라고 그 신념에 찬 시대, 낭만적 이성의 신념에 찬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오늘날 이 기계적인 생각, 모든 것들을 예측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로드니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되게 유명한 로봇 과학자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내 아들은 기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 그 이신론적인 어떤 이런 냄새가 나는 이런 내용이죠.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은 예측 가능한 기계가 같다. 이라고 얘기하는 로봇공학자니까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르그송은 그런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베르그송은 이러한 인간을 포함한 사물 이런 것들이 이런 기계론에서 그 반대하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요. 이 생명이라고 얘기한 단어는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우연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그건 생명은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저는 이 세상은 기계장치와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베르그송도 그렇게 얘기했고 제가 가장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화는 기계적인 이해가 갖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기계적인 내용, 원인과 결과로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죠. 진화라는 거는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진화는 기계론적인 예측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르그송이 생명 다음에 얘기한 게 지속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삶은 지속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삶을 적었었는데, 지속은 끊이지 않고 계속돼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전체로 봐야 돼요. 끊어서 보면 안 되고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베르그송이 이제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이 나오는데, 베르그송이 보기에는 과학적 분석적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생명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걸 나누는 거. 사실 교회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시간을 물리적 시간과 경험적 시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아까 과학적 분석적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시계를, 저 뒤에도 우리가 시계가 있는데 시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하자. 그리고 12개로 쪼개는 것을 한 달이라고 하자. 그리고 달이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이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다 약속을 해놓는 거죠. 그런데 하루를 또 24개로 쪼개가지고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간을 또 쪼개가지고 1분을 쪼개가지고 60초라고 얘기하는, 쪼개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잘 보면 약속일 뿐이라는 거죠. 왜 이게 약속이라고 얘기하냐면, 윤달하고 윤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윤달하고 윤년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놨던 것이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지니고 있는지를 윤달과 윤년이 나타내잖아요. 우리 가장 억울한 사람이 2월 29일 생. 되게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맞죠? 4년마다 생일. 음력, 양력 다 챙기는 사람들 생일이에요. 하여튼 이런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게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오늘 11시에 예배드리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11시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정확한 11시라는 건 없거든요. 어느 정도 해가 떴을 때 11시라고 얘기할지 이런 것들 다 없는 건데, 그냥 우리 11시라고 약속해놓고 이 시기가 나중에 안 맞으면 전 지구적으로 모여가지고 좀 시계 바꾸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기 너무 과학 전문가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좋은데, 우리 2000년에 한 번 한 거죠. 2000년에 바꾸기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다 망가질 거라고 다 두려워 떨고 막 이래서. 2000년 맞나요? Y2K. 네, 맞죠. 네. 그거 윤년, 윤달 그 약속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분석적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계가 있죠. 그리고 이 분석적 시간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 11시에 만나기로 했다, 몇 시 뭐 하기로 했다, 이런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제가 출근할 때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난 그리고 6시에 출근을 위해 자동차에 오른 나, 7시에 자동차에 도착한다 라고 이렇게 쪼개놓은 시간이라는 게 박성중을 설명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돼요. 너 몇 시에 일어났니? 5시. 너 몇 시에 차에 탔니? 6시. 몇 시에 출근했니? 7시. 라고 얘기하는 설명에는 되게 효율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저는요, 5시, 6시, 7시도 쪼갤 수 없는 무수한 시간을 살았거든요. 사실 무수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연속적이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5시에 일어난 건 어느 날은 5시에 일어났기도 했지만 5시 1분 이걸 원자시계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도 못하는 이런 시간에 살았는데, 우린 쪼개서 너 뭐 했니? 그러면 반드시 머릿속에 6시에 뭐 했고 5시에 뭐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쭉 그냥 무르르는 대로 이렇게 생명처럼 이렇게 지속하는 삶을 살았죠. 생명의 지속이라고 이해하는 건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석적으로 쪼개서 오히려 전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르그송은 지속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존재의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왜 존재의 위대함이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으로 쪼갠 나는 누구나 다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지속성 속에 있는 나, 전체의 나는 정말 설명할 수가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어버리거든요. 설명할 수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 쟤는 저런 애야, 쟤는 6시에 일어나는 애야, 6시, 7시에 뭐 하는 애야 라고 이렇게 설명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돼버려요. 지속하고 생명이고 지속하니까. 그러니까 이 분석된 인간은 과거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베르그송은 열려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분석적 시간은 열려있는 존재, 미래로 열려있는 존재를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 존재가 별로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 존재란 단어가 사실은 있음이란 뜻이거든요. 있는 것들은 시간을 쪼개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말할 수 없는 이런 시간 속에 있게 되죠. 오늘 성경 이야기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고 저희 교회는 거의 매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했던 시절이었고요. 그 당시에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선언합니다. 하늘나라는 그 당시에 예수가 경험하고 있고 그 당시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나라와 다른 이상적인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한 사회고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 그리고 예수가 선언하는 나라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는 지금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 당시엔 더더욱이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목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의 제목은 유다의 왕이잖아요.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그 푯말에 붙여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죄잖아요. 나라를 훔치려 한 죄.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게 우리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정치범들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는 게 그 당시 나라를 훔치는 죄니까 예수는 나라를 훔치는 죄, 정치범, 십자가형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예수가 형벌장으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 길을 오르며 예수가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그리고 채찍질과 고통 때문에 쓰러지고 그럴 때 더 이상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상태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 나타나는 그 타이밍입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 참 억울하다고 많이 얘기되는 사람이죠. 시골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왜 왔는지 안 나와요. 나도 시골에서 왔어요. 시골에서 그냥 예수가 십자가를 지내는데 아마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 앞에 지나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예수에게 그 시몬에게 오더니 너 이거 이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식민지 법에 보면 그게 가능하대요. 예전에 설교를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식민지 법으로 강제로 로마 병사들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운빨이 나빴던 건지 그냥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쟤 누구지 하다가 잡힌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일인지 시몬이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복음서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몬의 십자가 자세히 보면 되게 부끄럽고 이거 부끄럽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되게 부끄럽고 되게 치욕적인 십자가일지도 모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십자가도 아닌데 십자가를 지고 죄인의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돌팔매를 찌라고 있는 그 상황에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치욕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더 이상은 성서에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는 시몬이 지은 이 짧은 십자가의 치욕으로 그런데 그 시몬을 평가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는 이 질문을 오늘 하게 됩니다. 신약성서에는 더더욱 이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치욕의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운빨 없는 놈.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성서가 약간의 힌트를 주죠.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서 걸어가다라도 얘기해도 되는데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얘의 아들은 누구야? 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교회 역사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교과서에는 기독교의 출발을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는 아니거든요.
예수를 전한 사람들에 의한 거라면 바울이 거대한 영향을 미치죠. 바울이 아마 지금의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루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시몬의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무난하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시몬의 부인. 그러니까 사실은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부끄러움과 치욕의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건 분절된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기억하고 그 시간만 가지고 시몬을 평가하려고 들었는데 성경에서 더 이상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시몬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분절된 시간으로 인식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우리 다이어리에 6시에 뭐 했다, 7시에 뭐 했다 이런 걸 썼지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록할 수 없는 무수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절된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 속에서는 억울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지만 그 긴 시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아들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자 그의 부인은 바울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시골에서 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시몬은 그때 그 순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시몬은 시몬의 삶을 지속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힐더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사랑스러운 푸르름 안에라는 시가 있는데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적으로 거주한다는 얘기는 명확한 단어로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들 있잖아요. 저를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 많을 텐데 그 형용사들을 다 모은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그 존재는 시적으로만 거주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징과 은유와 비유로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제가 그 좋아하는 운수 좋은 날에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가 죽었을 때 거기다 욕지거리를 할 때 그 욕의 비유와 상징 제가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은 제가 가지는 문학에는 운수 좋은 날에 이 육실하려는 그런 시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사는 전체성 속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인간은 그 전체성 속으로 전체성을 가지고 총합을 가지고 분석이 아니라 총합을 가지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의 바보 같은 때를 좀 돌아봤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되게 일찍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는데 저희 학교 주차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교내에 차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룰이 생기고 주차장을 저 멀리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걸어 올라가면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5분, 네,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빨리 가지고 가려고 주차장 그 핸드폰을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놔두고 바보같이 교무실까지 올라갔는데 핸드폰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오면 한 15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또 원격 수업 하잖아요. 근데 원격 수업하면 USB를 가지고 교실에 저희는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데 꼭 교실에 가서 하래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교실에 가서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해야 관리가 쉬워요. 이게 좋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관리가 쉽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땡땡을 치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는데 이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저도 아마 ISTJ 교감이면 그렇게 할 거예요. 보이니까 비주얼하게 보이니까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문제가 생겨요. 저 교감님한테 한번 걸렸거든요. 걸린 이유가 뭐냐면 나 일찍 들어가서 출석 부르는데 거의 7, 8분 정도 걸려요.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답하는데 내가 박성주 네 이 정도의 그 속도가 걸리거든요. 이건 컴퓨터 발전에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광 케이블 깔면 좀 나아져요. 어제 들어갔는데 USB를 놓고 간 거예요. 다시 내려보세요. 제가 3학년 수업하면 5층이거든요. 5층에서 다시 내려오면 진짜 당황스러운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USB에 별거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강이에요, 보강. 그 대신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애들 출석하는 방법, 애들이 도망가면 안 된다. 안내문이 써져 있는 그 USB를 안 갖고 제가 1교시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수업 시간에 도망가면 안 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 제가 교무실을 다시 내려갔다 다시 USB. 그게 저의 1교시입니다.
수많은 후회의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 살다 보면 분절된 시간을 보면 정말 후회할 만한 그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기억하는 건 그런 머저리 같은 시간들만 기억하더라고요. 이 분절돼서 제가 내 2교시 때 머저리 같은 짓을 했지, 3교시 때 머저리 같은 짓을 하지 말자, 핸드폰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생각되는 시간들은 그 바보 없고 멍청하고 후회 막심한 시간들만 기억나지, 제가 그 사이 속에 있었던 많은 박성중이라고 하는 총체, 박성중이라고 얘기하는 전체, 연속, 박성중 생명, 이런 단어들은 다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때로는 저희 좌절의 10시를 보냅니다. 고통의 오후 3시를 보내고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이 답답한 저녁 7시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아닙니다. 저의 일부일 뿐이지, 저의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저의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지속을 살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간순간에 좌절하지 말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은 지속이다, 그것들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의 삶은 계속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속 속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들을 만들어 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르그송의 책 제목을 우리가 좀 빌리면 창조적 진화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생명이 지속됨을 믿고 아름다운 생명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